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교수님을 또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미국 경제, 우리 경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지난 시간 방송을 보시는 여러 시청자분들이 한 가지 궁금증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아니 G2라고 세계 경제에서 양대 경제 강국인 미국과 중국이 있는데 미국 테이퍼링 이야기는 그렇게 길게 하고 왜 중국 이야기는 쏙 빼먹냐, 네. 이렇게 궁금증들이 좀 많으실 것 같더라고요. 사실 미국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 중국이 더 중요할 수가 있죠. 그렇죠. 수출 중에서 25% 차지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렇게나 맞나요? 네. 홍 박사님께 중국 경제 내년 어떻게 될지 저도 정말 궁금해요. 두 가지 문제겠죠. 첫 번째는 뭐 당연한 공급 차질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헝다그룹 사태에서 잘 나오는 것처럼 중국 정부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지난 3월에 부동산 관련 분야로 가고 있는 자금들을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전용할 필요가 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공급 차질을 겪고 또 내수 경제에서는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부동산인데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대출들을 옥죄며 부동산 시장에 있는 어떤 버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들다 보니 성장률 전망 자체가 자꾸 하향 조정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경제가 제가 생각하는 극단적인 마이너스 성장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그럼 큰일 납니다. 이 헝다그룹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80년대) 한국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결국 우리나라가 80년대 여러 어려운 그룹들이 있었고 또 흥망성쇠가 있었지만 경제는 발전했던 것처럼 중국 내에서 분명 부동산 시장의 긴축 또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여러 노력 과정에서 헝다그룹 등 몇몇 그룹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시장에서 퇴출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중국 경제의 성장 탄력을 다소 둔화시키는 정도지 금융위기 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잠깐 이제 화제를 돌려서 중국 이야기 했으니까 이제 우리 내수 경기 이야기로 좀 화제를 돌려보면 어떨까 싶은데 교수님 생각 어떠세요? 이 코로나로 이제 가면서 맞아요. 과연 내수가 얼마나 살아날 것인가. 미국 경제는 소비 중심으로 조금 더 성장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가 가더라도 서비스 소비가 좀 늘어나겠지만은 미국처럼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김영일 교수님 말씀에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데 이제 다만 조금 더 반론을 제기해 본다면 언택트 세상이 온 거는 좀 대세가 되지 않겠는가. 최근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관련돼 있는 우리 판매 이런 것들이 지난달 대비 거의 20% 가까이 그렇죠. 그렇게 급격히 아니 더 오를 때가 있나 싶은데도 그렇게 올라가고 또 더 나가서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그 이커머스 회사가 또 증자를 하더라고요. 트랜스포트사에서 텔리포트사로 가고 있다. 과거에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 자동차, 비행기, 버스 뭐 이런 거 타고 가고 몸으로 가서 마주하면서 일을 했는데 지금은 웬만한 텔리포트 뭐 전부 사이버로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제가 궁금증이 하나 있는 게 작년 이맘때쯤에 이런 환상을 본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회사 출근 안 해도 되고 재택해서 되고 집에서 수업 들으면 되니까 직장 근처에 집을 굳이 살 필요가 있냐? 이제 앞으로 주택시장에 큰 변화가 나와서 이제 도시에 몰려들던 사람들의 수요들이 줄어들 테니까 집값 안정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진짜 있었어요. 네, 있었죠. 근데 왜 교수님이 이렇게 반대로 갔을까요? 집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저 집에 대한 수요가 더 늘었던 것 같아요. 2022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세요, 교수님? 저는 뭐 편하게 얘기하세요. 틀렸어요.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가격 좀 떨어질 것이다 했는데 계속 올랐거든요. 희망을 담으신 거죠. 경제가 안정되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죠. 그런데 저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 주가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금리, 대출 금액인데요. 이런 것들이 초기에 영향을 주는데 가장 중요한 건 경기라는 거예요. 내년 과연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경제 성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은행도 3.0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저는 2% 초중반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미스터 둠께서 출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새 뭐 저한테 닥터 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경기 선행지수가 지난 6월을 고점을 치고 3개월 연속 지금 9월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맞아요. 선행지수가 떨어진다는 것은 내년에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게 지금 수출이죠.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로 집에 있으면서 내구재 소비는 이미 피크를 쳐버렸거든요. 네, 맞습니다. 내구재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내년에 수출 증가율이 올해보다는 많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경제 성장률이 뭐 지금 전문가들이 예측한 것보다 좀 더 낮을 것이다. 이것이 집값을 오르기보다는 최소한 상승세를 둔화시키든지 한번 떨어지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저는 조금 의견은 다르고요. 의견이 다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전 교수님 말씀 경기는 정말 동의하고요. 내년 부동산 시장 가격의 상승세가 올해보다는 둔화된다. 동의. 다만 이제 선거가 걱정이에요. 공약이 벌써 나오는데 심상치 않잖아요. 예, 그렇게 어마어마한 공급 확대를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이 공약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좀 저는 미치는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제 또 하나는 금리 인상 이야기를 하시긴 했는데 우리나라 대출 금리나 시장 금리는 미국 금리 따라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정책 금리 인상이 내년 하반기나 돼야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 시장금리 그렇게 이번에 잠깐 급등하긴 했습니다만 다시 하향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상반기가 상대적으로 좀 좋고 하반기는 좀 진정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이야기 이 정도 하고요. 코로나가 이제 거의 마무리까지는 솔직히 안 될 것 같지만 백신도 우리 접종률 되게 높고 또 거기다 치료제까지 최근에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산업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바로 서비스업이죠. 그동안 우리나라 보면은 여행, 뭐 음식점 정말 어려웠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로 가면은 뭐 그래도 식당도 외식도 하고 그다음에 영화도 보러 다니고 여행도 가고 이런 사람들이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다가 저는 좀 추가 더 하고 싶은 업종이 항공업종도. 그렇죠. 예, 항공업종도 정말 너무 힘들었지 않습니까? 전후방으로 물류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산업들까지도 조금씩 긍정적인 면은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앞에서 이야기는 다 했지만 그래도 2022년 내년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번 요약을 해주신다면 지금 글로벌 경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직면한 문제가 두 가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2008년 작년 경제기를 겪으면서 각국 정부 돈 많이 쓰고 돈 중앙은행 풀다 보니까 부채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저는 자산가를 요새 모든 것이 다 거품이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부채의 덫을 잘 극복해야 되고 자산 가격이 연착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이게 내년 세계 경제 과제고 우리 경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에 우리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투자라는 것은 수익이라고 리스크에 적정한 조화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적절한 돈을 원금을 잘 유지해야 된다는 거. 제가 생각에는 지금 모든 자산가의 거의 일부 자산가는 뭐 거품이 발생했으니까 지금 수익보다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투자할 방향 꼭 투자는 해야 되거든요. 중국의 전기차 ETF 같은 거 이미 많이 올랐는데 이거는 추세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세계 소비 쪽이 그동안 미국에 있었는데 아시아 쪽으로 이전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인도, 베트남 주가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베트남 기업, 인도 기업은 제대로 분석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우선은 베트남, 인도 주가지수, 뭐 ETF 관련 투자를 하시자.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흔히들 이야기하는 4분법 투자를 많이 권하는데요. 전체 자산의 절반은 달러를 비롯한 선진국 자산에 좀 투자를 하고 나머지 절반만 한국 원화 자산에. 그러면 반반이 돼서 우리 경제 좀 어려워지더라도 미국에서 또 해결할 수 있고 또 미국이 어려워지면 우리가 또 상대적으로 좋을 때도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주식만 너무 사랑하지 말자. 저는 채권을 요새 좀 좋아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채권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김현욱 교수님의 아까 이야기했던 저성장 저물가 기조가 과연 깨지겠는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하거든요. 그렇다면 채권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국고금리가요. 여러분 2% 넘게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도 반반. 전체 자산의 한 25%는 미국 국채, 25%는 한국 국채, 25%는 한국 주식, 25%는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좀 배분의 비율을 이렇게 조정해 나가다 보면 주식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거든요. 뭐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끝나기 전에 이 한마디 한번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예, 저는 뭐 내년 경제는 부채얻을까 한마디로 자산가의 거품 붕괴다. 무서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확률적으로는 저는 한 뭐 60% 안팎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늘 또 이기가 오면은 우리가 또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기회죠. 예, 그런데 준비하는 사람한테만 기회가 온다. 뭐,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에게 위기는 기회가 된다. 예. 예,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오늘 이야기하자면 밸런스 이 한마디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자산, 어떤 코인이 급등하는 걸 보면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건 세상 사람들 마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만 이럴 때 좀 균형 감각을 가지시는 게 버블의 시대, 어떻게 보면 부채의 시대를 잘 대응해 나가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저는 밸런스 이 말씀을 드리며 오늘 방송을 요약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 방송만 좀 잘 돌려서 보더라도 2022년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좀 방향성은 잡히는 것 같아요. 하 교수님 정말 끝까지 좋은 말씀, 알찬 말씀 대단히 감사하고요. 여러 구독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도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의 재테크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뿌듯한 마음을 갖고 방송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교수님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음에도 또 오시면 나와주실 걸 약속하시죠? 네, 물론입니다. 늘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